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이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의 이 전기차 캐즘 이후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ESS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2교시에서는 홍정석 변호사의 상법 개정과 주가 상승 수업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또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오늘 바로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머니클래스 여러 차례 또 출연을 해주셨죠. 네. 자동차 쪽 얘기도 저희가 나눠봤고 원전 쪽 얘기까지 그때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뭐 시장 변동성 가득한 상황인데도 그러니까요. 머니클래스 언제쯤 불러주시나 할 얘기가 많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다른 매니저님들 많이 출연하는 거 보면서 내게 언제 오나 손가락 꽂고 기다리다가 불러주셔가지고 오늘도 중요한 내용도 많이 풀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매니저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섹터들,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여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속에서도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키워드가 붙으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고 ESS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우선 지금 전기차 캐즘 이후에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ESS다라고 오늘 수업 주제를 요약을 해와 주셨는데 관련해서 우선 투자 포인트 한번 간략하게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사실 2차 전지의 성장을 좀 막아서는 악재라고 얘기할까요? 좀 네. 악재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시기상 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맞아요. 사실 그 정도 수요 살아나는 거 가지고 2차 전지 기업들이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이 이 전기차 캐즘 구간을 넘어서서 전기차로 계속 이어가던 전략 산업을 어느 쪽으로 다변화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저는 역시나 ESS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뭐 예전에 에코프로, BM, 뭐 삼성 ST, LG엔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강력하게 시세 분출했을 때 뒤따라오는 건 무조건 전기차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길에 나섰을 때 도로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으면 그때는 2차 전지주를 사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아니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흐름들이 전기차 캐즘이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느니 뭐 보조금이 줄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밀려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2차 전지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느냐? 그럼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캐즘 구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느냐? 그 돌파구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구나라는 초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왜 전기차보다 전력 시장을 봐야 되느냐? 그럼 왜 갑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냐? 사실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들이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배터리 판매를 할 때 사실 배터리 단가 자체가 이전까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단가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단가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 대를 팔아도 에너지 저장 장치보다 남는 게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이 저가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네.
중국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전부터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 개발이라든가 전기차 상용화의 속도를 상당히 많이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보고 야, 역시나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서 깨어낼 수 있을까? 네. 그게 ESS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ESS 시장을 전기차 시장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는 결국에 AI 인프라 산업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AI 인프라 산업은 결국엔 데이터 센터 산업이 될 거고 데이터 센터 산업은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주고 적재적소에 분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네.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없으면 정상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시장을 보더라도 제일 마지막엔 전력 설비와 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심에 ESS가 다시 재차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만들어서 높은 전력과 높은 효율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력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시장도 결국에는 크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ESS 시장에 대한 중요도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관점으로 첫 번째 포인트를 맞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맞춰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최근까지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유에 많이 의존을 했고 석유화학 산업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서 전력망에 대한 그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이번 시장을 흔들었다 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석유화학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하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3월 말 정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맞아요. 오랜만에 또 불을 뿜었단 말이죠. 뭐 태양광, 풍력.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그 전까지 생각보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전력 수급에 대한 일정한 그 흐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풍력 너무 좋죠. 근데 태양광은 뭘로 얻어요? 에너지 열로 얻죠. 태양열로 우리가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건데 밤이 돼서 태양이 없으면 뭘로 충족시켜요? 안 됩니다. 네. 우기가 왔어요. 장마철입니다. 뭘로 채워요? 못 채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힘은 있으나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모아놨던 에너지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뭐예요? ESS입니다. 1차적으로는 AI 인프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려면 거기에 전력을 꾸준하게 24시간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중요해질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전략적인 산업에서 우리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도 이 수요와 공급에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장해 놨다가 적재적소에 뿌려줄 수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한 그렇죠.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AI가 됐든 재생에너지 확대가 됐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ESS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ESS라는 그 중요한 부분 아래에서 AI 쪽 그리고 최근에 이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부각을 받았던 신재생 쪽까지 함께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쭉 여팡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ESS가 정말 단기 테마가 아니고 이제 구조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키워드일지도 궁금한데 올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수혜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딱 포인트를 찝어주신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 구간이 오면서 저는 아직도 에코프로 얼마에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얼마에 갖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작년 말에 비해서는 최근에 많이 네. 올라왔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냥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만약 AI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붙는다. 두 번째로 정부 정책에 대한 흐름들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과 ESS가 붙는다. 이 두 가지 수요가 붙는 순간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단기적으로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 정비 뭐 이런 부분들에 계속 꾸준하게 따라붙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모든 산업에서 가장 좋은 수익 구조는 구독형 수익 구조예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단순히 저장 장치 딱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유지 보수라든가 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단순히 단기성 테마, 설치, 뭐 수주, 공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ESS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메가 트렌드의 대표 섹터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반짝 떠버리는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차 전지 기업 단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에 또 이 로봇의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주가 고공행진한 기업들도 맞아요. 많이 보였거든요. 이 최근 K 배터리 3사들의 이 흐름을 보면 다른 쪽으로 좀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로봇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아예 이 사업을 다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인터배터리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 이제는 산업이 더 성장을 하죠. 물론 전기차도 충분히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확장되고 뭐 예전까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럽단에서도 2030년까지 뭐 신차 출고의 몇 % 이상을 전기차로 맞춰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시장이 이제 또 다가올 겁니다. 물론 그걸 좀 연기하긴 했지만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재료는 저는 로봇에 대한 배터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의 주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배터리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거다.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동차는 필수제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 그러면 자동차는 필수제다. 하지만 전기차는 필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전기차는 선택 사항이지 필수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나는 엔진 소리가 좋아. 나는 기름값 부담되지 않아. 뭐 저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지만 전기차 갖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타고 있지만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필수로 선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 시장은 선택 사항이죠. 그럼 시장의 소비층의 그 소비 심리에 의해서 전기차에 대한 캐중 구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배터리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계속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필수제입니다. 무조건 선택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종목을 좀 어느 쪽으로 추려봐야 될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4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셀사보다 이 소재단 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지금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을 힌트를 드리면 네. 역시나 배터리 3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사들도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기차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딱 머물러 있었던 종목들, 기업들이 이제는 그 시장을 조금 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기업들을 짚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실적도 없어요.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뭐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기면서 네. 나름대로 좀 더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ESS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S 시장은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앞으로 이 투자에 대한 그 확대도 좀 계속 이어질 거고 너무 좋은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가 가장 빠르고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ESS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게 미국이라 그러면 이왕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딱 맞아떨어진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생산 거점 생산 가능성은 우리가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딱 시점에서는 ESS 시장이 아직까지는 LG 엔솔이라는 종목들한테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 그러면 향후 전기차보다는 ESS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특히나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네. 그럼 나중에라도 얘기해서 뭐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가 아니면 뭐 보조금에 대한 뭐 이런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 나온다라 그러면 그 생산 거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ESS 시장에 대한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어디에? 미국에. 그거를 일단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풀어드리자라 그러면 삼성 SDI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SDI 요? 같아요. 네, 삼성 SDI.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시장에서는 단연 대한민국 1위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수주하는 ESS 시장에서도 뭐 수주량을 좀 가장 많이 가져갈 정도로 이 고출력의 고수익 ESS를 좀 많이 판매하는 삼성 SDI인데 사실 이제 삼성 SDI 전략은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저출력에 저가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출력에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만 팔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정용 ESS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 중소형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하는 네네.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의 강점은 한 대를 팔아도 많이 남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마진의 상품을 판매하는 삼성 SDI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에 대한 마진도 상당히 높게 가져간다라든가 이런 수익성에 있어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다른 뭐 LG엔솔이라든가 뭐 SK온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ESS 시장에서는 빠르게 더 진출하고 빠르게 또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네. 삼성 SDI도 일단 수익단에서는 당연히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 SDI도 지금 당장 ESS로 반응해야 되는 대표 종목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언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힌트를 알고 가셔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시장의 북미 진출, 미국 시장 진출, 삼성 SDI는 한 대를 팔아도 많이 남는 고마진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 그러면 LG엔솔과 삼성 SDI의 흐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그래요? 마지막 종목으로 네. 마지막 종목으로 SK온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LG엔솔과 삼성 SDI에서 SK온까지 그렇죠. 저희가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 셀 업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던 종목이죠. 근데 SK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ESS 전용 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그 공급망을 확대시키면서 미국 진출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 SDI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출을 했고 판매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띄우고 있다라 그러면 SK온도 어느 정도는 그 발에 그 흐름에 발을 좀 딛고 싶어서 딱 얹어놓고 있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셀 공급업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통합 전략 솔루션으로서 계속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SK온 또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맞물려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배터리 3사들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재료가 단지 다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해서 주춤하는 것뿐이지 네. 저는 충분히 부각된다라 그러면 배터리 3사가 그 기대감 충분히 안아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표적인 셀 3사로 가져와 주셨네요. LG엔솔, 네네. 북미 쪽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삼성 SDI는 고마진, SK온까지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을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사실 세 가지 종목 다 워낙에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포트를 좀 어떻게 꾸려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조금 전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를 바스켓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좀 어느 정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픽해서 들어가 보면 될까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픽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재료가 좋다라는 건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흘려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긴 호흡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됐든 뭐 LG에너지솔루션이 됐든 SK온이 됐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ESS 시장에 대한 뭐 장비라든가 뭐 이런 이 수혜가 이어지는 종목들도 일부 있어요. 뭐 네. 힌트 드리자면 뭐 PNT, 뭐 원익 PN이, 뭐 아니면 뭐 CIS 뭐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2차 전지 ESS 시장 살아날 거니까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단에 넣어놓고 배터리 셀 기업에서 SSD 시장으로 ESS 시장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대표 3사들 그 중에서 나는 고수익의 삼성 SD가 좋아, 또는 미국 신찰에 대한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LG엔솔이 좋아. 나는 그래도 SK그룹단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재료가 좋으니까 네. 나는 SK온이 좋아. 이런 식으로 픽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본다라 그러면 난 대형 3사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한 번 움직일 때 더 큰 폭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장비 쪽에 대한 재료를 볼까?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PNT라든가 아니면 뭐 CIS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다변화해서 본다라 그러면 단숨에 한 번에 그런 모든 것을 담아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관심 종목 네. 넣어놓고 여러분들의 이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 종목씩 픽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포트를 어떻게 꾸려봐야 될지까지 좀 매니저님이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저희 간략하게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ESS의 진짜 핵심은 배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 쪽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도 간략하게 좀 추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좀 확장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해드린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ESS 시장에 제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잘 뿌려줄, 전기를 어떻게 잘 분배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됐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전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ESS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러면 뭘로 연결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 전선 인프라가 같이 엮여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저는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ESS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전력 인프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업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3사로. 그렇죠. 이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 그러면 네.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도 ESS와 연계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고, 사실 이거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연결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부각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연결하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의 끝에는 전력 인프라 사업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인프라 시장이 확장될수록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 에너지를 실어다 날라줄 수 있고 분배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력 설비 인프라에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엮어서 보셔라. 일단은 네. 대형 3사들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워낙에 또 중소형 종목도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추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폭넓게 봤을 때는 전력기기 쪽까지 보자라고 종목까지 3가지 추려와 주셨고요. 저희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래서 ESS 관련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ESS 시장에 대한 종목들을 당연히 관심 종목단에 좀 넣어두시고,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 대한 전망들과 흐름들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외인들이 주목하는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외인들이. 그러니까 최근까지 고환율 뭐 1,500원대 고점에서 우리 외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엄청나게 팔았고, 뭐 이 고환율에 대한 환차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계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 중심에 2차 전지 또는 ESS 시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한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성을 띠면서 지속성을 띠면서 계속 들어오는가? 그럼 외국인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적 레버리지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린 종목단 딱 세워놓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 찍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하셔라. 근데 이거는 하루 찍혀서 올랐다?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4거래일 정도, 5거래일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정 종목이 특정 가격대를 지지받는지를 보시면 여기는 2차 시세 분출, 1차 시세 분출이 나오기 좋은 자리다. 이런 초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신다라 그러면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S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배터리 쪽부터 전력 그리고 장비까지 폭넓게 보되, 지금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까지 맞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서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그리고 ESS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쪽들 위주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 시간 관계상 종목들 못 풀어드린 것도 많아요. 원래 뭐 그러니까요. 차트도 보면서 풀어드려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사실 외국인 수급이 벌써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공개 방송 일정은 제가 네이버 밴드, 성화준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딱 시청하시고 그럼 나도 누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서 한 종목 뭘 잡아놓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답인 종목, 해답인 종목은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통해서 해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도 탄탄한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법위에 회사의 이익에 더해서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한 3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 증자에도 조금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오늘의 정말 특별하고 화려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머니클래스 2교시에서는 홍정석 변호사님과 함께 상법 개정과 주가 상승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려하고 특별한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만큼 정말 많은 발자취들을 남겨오셨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하고 있는 홍정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몸담았던 회사들이 이제 LG경제연구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금융기관들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이런 주식 정보나 이런 법과 관련된 경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이라고 하면 항상 물은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마련인데 오늘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함께 공부하면서 똑똑해지는 시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한번 바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칠판 통해서 오늘의 2교시 수업 주제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교시 수업 주제 상법 개정과 그리고 주가 상승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약간의 미리 보기 한번 풀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고 실제로도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관심이 대단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국의 주식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돼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우리 일반인들께서는 북한의 리스크 전쟁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네. 법 제도로 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과연 이런 법과 제도가 개정되면 이것들이 주가 상승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열풍이 계속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달 공시된 소각 규모는 16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데이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단순하게 하세요라는 권고 차원에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원으로 흘러 넘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의무로 전환이 되면 올해 특히 자사주 소각 결정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 자사주 의무적 매각 그 제도가 도입될 거라고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3월 6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기업들도 긴가민가 해왔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그 소각 의무 비율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해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실제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도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자사주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로운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사실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컸거든요. 이 부분이 전격적으로 이제 그 의무 소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점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게 됐고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큰 기업들만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이제 작은 기업들도 이런 자사주 소각 발표를 계속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 주가의 저평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언급하곤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도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경영 실적 미달 아니면 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보다도 법이 주주를 지켜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못 지켜줬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이런 주주권 침해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건가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나쁘면 주식은 떨어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네. 실적이 높아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 주가를 보시면 애플이 항상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적만이 이런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았고 사실 대기업들의 그런 자기 주식을 가지면서 대기업의 오너들이 할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약간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상식을 깨시고 실적이 부진해도 법적으로 보호 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주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관해서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지배 주주들이 일부러 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한국 시장에는 아직까지 좀 팽배하고 있습니다. 주가 억제 인센티브가 아직까진 만연한 상황인데요. 그럼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모두 만연하게 시행이 된다면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주가 부양 쪽인 인센티브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모두가 함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상법 개정으로 함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좀 더 아까 얘기를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자사주를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대주주들이 그 자산 가치를 사유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회사가 가진 그 자산이 있다면 네. 자산이 1이면 자산 가치를 1로 평가받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이제 PBR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언급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이하게도 지금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를 만약에 팔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회사를 팔아서 네. 나한테 그 돈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더 훨씬 더 이익인 상황이 굉장히 이어져 왔던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제도, 즉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을 가지고 있어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담보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평가를 반밖에 못 받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비용도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자사주를 소유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세법에 상속을 할 때,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설립자가 있지 않겠어요? 창업자가 있는데 창업자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의 가치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주식 가치 기준으로 그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창업주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버리면 이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면 이걸 어떻게 보면 회사를 팔아야 될 지경에 처해지거든요. 손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상속세율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자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식적으로 50%를 내는데 네. 이런 창업주들에 대한 상속세는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최대 60% 그리고 거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75%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저는 돈은 현금은 없는데 아버지의 주식을 만약에 100%를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60%에서 75%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뭘로 내야 돼요? 주식으로 내야 되죠. 그런데 주식을 60%에서 75%를 상속세로 내버리면 그 회사는 누구 회사가 되죠? 그러면은 국가 회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종종 대기업 오너들 중에 몇몇 분들은 네. 나는 국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맥락이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기업인데 내가 죽으면 자녀들한테 그 기업이 가게 됐을 때 상속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기업이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주가가 마냥 상승하기만을 바랄 수가 없었던 것이 네. 이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에 대한 그런 그 제도적인 미비점 그리고 이런 상속세의 고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정체돼 있었다. 저희가 또 이해하기 쉬운 사례의 개념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합병이나 분할 때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주주 가치를 훼손하기도 하나요?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가 네. 물론 이제 상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이사들, 즉 이제 회사의 그 오너를 비롯해서 높으신 분들은 네.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그게 우리 상법의 큰 개요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 즉 회사가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이나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회사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더라도 그런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주주에 대해서 주주의 자산의 훼손을 가져오면 이제 처벌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LG화학 사태가 있었죠. 네. LG화학이 가장 주력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부가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분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는 인적 분할, 즉 좀 전문 용어긴 한데 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해야 주주들이 주식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오. 그런데 전격적으로 물적 분할을 발표합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뭔가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있으면 LG화학이 그 사업부,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나가면서 네. 그 에너지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100%를 LG화학이 갖는 겁니다. 지분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오. 근데 LG화학의 주주들은 따로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핵심 사업부가 나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사실 주주들한테 분배해야지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 그 분할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면요. 지금 에너지 솔루션의 그 당시에 그래서 주가가 에너지 솔루션은 100만 원이 넘고 LG화학의 주가는 폭락했거든요. 네. 그럼 기존에 그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LG화학의 주들은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게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미국의 상법이었으면은 엄하게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존 상법은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LG화학에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LG화학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공분을 했고 당시에 굉장히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고 사실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지금 상법 1차, 2차, 3차 개정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꼭꼭 골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ROE 개선에 좀 집중을 합니다. 돈을 열심히 해서 잘 벌어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무리 돈을 또 잘 벌면 뭐 할까요?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 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돈은 주주들한테 오지 않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가치는 사실 실적 부분도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제도의 보호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 실적을 개선하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지배 구조 개선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상법이 개정되는 거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두 명의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주주들이 동의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까지 같이 가져가는 지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정말 시작이 될까라고 의문을 품으셨었는데 진짜 진행이 되고 나니까 하나둘씩 공시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만연히 퍼진다면 주가에는 어떤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 바꿀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실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그런 상법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변화다. 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화가 주가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느냐, 저는 자신 있게 자사주 소각은 주식을 필연적으로 상승시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존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식 가치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가치가 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는 한 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활용해서 그것을 2주, 5주, 10주의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마법의 자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한 주가 한 표를 가지는 주식으로 지금까지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구조였죠.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자사주 마법이 근절되고 이제 한 주가 한 표가 되는 그런 권리의 실질적인 복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가치를 정당하게 그거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당하게 보장받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식 가치를 이제 저평가시키게 되면 네. 이제 적대적 이제 M&A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행동주의 펀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주가가 낮다. 그럼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뭐 백기사, 흑기사, 우호 세력들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사주로 장난을 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주식 가치를 높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를 높여서 그 부분을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도 이제 주식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사주에 대한 활용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는 수단이 이제 주식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주식 가치를 낮춰서 네. 다른 돈으로 어떻게든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지금 가장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식을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많이 내서 그 주식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많이 하면 대주주한테도 현금 배당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상속세 재원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적으로도 이제 주식 가치를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는 높아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가치가 정말 그 제값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계 입장에서의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소송이 무서워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의견인데 이 목소리는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장된 공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변호사니까 네. 소송이라는 건 사실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일례로 주주 대표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이제 회사가 이사들이 이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주주 대표 소송을 하려면 그 회사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0.01%라는 주식은 적어도 수백억에 이르는 그 주식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소송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증거 수집 제도라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이제 그 미국에는 그 증거 수집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 우리나라에는 이 증거 수집 제도가 없거든요. 주주가 소송을 하려면 이기려면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리한 증거는 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회사가 이 증거를 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된다는 거는 이제 기우에 불과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만약에 소송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러면 그 소송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비용까지 다 감당 가능할 정도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객관적인 그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이 제도를 막기 위해서 여론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과장된 공포였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사의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노동자나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좀 소외될 수 있다라는 비판적인 관점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 그 일단은 주주 그리고 지금 거기 관여된 자들과는 이제 별개로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이제 경영을 하면서 이익을 산정할 때 네. 주주는 사실은 어떠한 회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주식이 사고 싶으면은 제 자산을 투자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라든지 근로자들 분들께서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요. 그 계약에 따라서 본인들이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두 정산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은 자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주주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로자분들은 확실하게 계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근로자의 이익을 훼손한다. 저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단계에서 모두 그러한 단계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를 위해서 만약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뭔가를 하거나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그럼 그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서 그 전 단계의 다른 분들에 대한 그 이익 가치를 훼손한다. 그거는 회사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또 손실 행위가 손해를 끼치는 행위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 단계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근로계약법, 노동법, 네. 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은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 질문과 더불어서 정말 단호하고도 깔끔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이 완료가 되었을 때 모든 코리아 프리미엄 요소로 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오늘 선생님의 답변을 미루어 보아서도 정말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모든 게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를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엔진을 가지고 있다. 즉 우수한 제조업과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어서 언제든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법에 대한 선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랑 자사주 소각 제도 이제 의무화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도 드디어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이제 장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저는 이제 코리아 스탠다드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최소한의 그런 주주들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되고 실행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코리아 스탠다드로 나가는 시간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안정되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제 국내에 외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까지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빠른 갑작스러운 성장은 언제나 불안함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코리아 스탠다드부터 프리미엄까지 가는 과정 저희 머니클래스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교시 수업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어려웠던 개념을 너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때보다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